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는 126쪽이에요. 오늘 수업부터는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 꼭 필요해요. 자, 지금 국어 교과서가 없다면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요. 국어 교과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필기도구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어휘의 체계를 탐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어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어휘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죠. 어휘가 뭘까요? 단어요. 네, 비슷해요. 그런데 어휘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뜻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단어랑 어휘랑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구분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줄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낱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낱말은 어떤 말이냐? 말 중에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예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낱말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1학기 때 품사 배웠죠? 그 품사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에는 9개의 단어가 있다. 우리는 구품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말은. 그게 9개의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품사들은 다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품사 중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품사 하나 있었어요. 조사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는 조사도 혼자는 쓰이지 못하지만 그 특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품사를 떠올리세요. 품사가 단어예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그런데 홀로 쓰이지 못하는 품사도 단어에 포함시켜준다. 자, 그래서 단어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볼 때 어휘는 좀 뜻이 달라요. 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집합에 대해서 배웠죠? 아, 집합을 아직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집합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휘라는 것은 낱말들의 집합이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집합한 게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낱말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문장은 뭘까요? 문장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문장이라는 것은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는 완결된 생각을 표현하는 단위를 문장이라고 해요. 좀 어려워요? 문장은 단어 그 다음으로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뜻을 가진 단어, 가장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단위가 만약에 단어라고 했을 때 바로 윗단계가 문장이에요. 단어들이 모이죠. 그런데 문장은 완결된 생각을 표현하는 단위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장부 마침표 알죠? 문장에는 마침표가 이렇게 찍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침표에는 뭐가 있어요? 온점, 그렇죠. 점으로 찍는 거, 온점. 그 다음에 물음표, 그렇죠. 그 다음에 느낌표. 이 세 개를 마침표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에는 이 마침표가 찍어져 있으면서 그 찍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은 완결된 생각을 표현하는 단위로서 단어들이 모여서 이룬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단어와 어휘를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그렇죠. 어휘가 더 크죠.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일정한 범위의 어휘가 있고요. 그 안에 그 범위에 속하는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즉, 자, 메모하세요. 단어는 어휘를 구성하는 자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어는 어휘를 구성하는 자료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29쪽에 메모하세요.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게요. 메모하세요. 아직 메모 다 못했죠?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영상은 다시 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이거는 꼭 메모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계속 나오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의 개념들을 개념들을 잘 몰랐을 때 우리가 국어 시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꼭 메모해 놓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성찰해야 되냐면 언어 생활을 잘 해야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갈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휘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먼저 다르다와 틀리다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그냥 막 써요. 그래서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르다의 반대는 같다예요. 같다, 다르다. 그리고 다르다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우리 1학기 때 품사 배웠죠? 어떤 사물의 상태나 모양을 뜻하는 형용사예요. 자, 그런데 틀리다는 품사가 동사예요. 자, 동사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반대말이 맞다예요. 맞다, 반대말은 틀리다. 나는 이번 시험에 1번 정답을 맞았다. 정답이 아닌 것을 골랐을 때는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르다와 틀리다는 쓰임이 좀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것이 품사가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는 형용사고 틀리다는 동사라는 거. 그리고 반대말과 연관지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메모하세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 나는 동생과 성이 같다. 이렇게 같다 반대말로서 다르다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정답을 맞췄다. 맞다의 반대말은 틀리다예요. 맞다, 틀리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럴 때는 맞다를 써야 되겠죠. 그 반대말일 때는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르다와 틀리다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걸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휘를 잘못 썼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이제 잘못 쓰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한번 우리 언어 생활 돌아볼까요? 나는 평상시에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을까? 자, 많이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이 말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갈등을 별로 겪지 않죠. 조금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폐를 끼쳤을 때 미안해. 그러면 이제 또 상대방이 미안하라고 했을 때 나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도 괜찮아.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조그만 일에도 고마워, 고맙습니다. 작은 호의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사탕 한 개를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쓸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내 마음도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나는 너 때문이야. 됐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건 아닐까?
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면 상대방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너 때문이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거의 많아요. 보면 선생님이 어떤 이제 중요한 실수가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돌이켜보면 거의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 때문이야. 나 이번에 기말고사 제목 봤는데 동생 너 때문이야.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동생이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그리고 고마워. 그런데 됐어. 나 너한테 말할 게 있는데 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변 나의 사람들과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사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휘 선택을 잘했을 때 의사소통도 잘하고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휘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알면 그때그때 말하기의 상황에 맞는 말을 골라 쓸 수 있어요. 다르다를 쓸 때와 틀리다를 쓸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쓴다면 훨씬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을 골라 써서 의사소통을 잘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되고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다 보면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져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가 아주 필요해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 나를 둘러싼 모든 그런 사회가 행복해지겠죠. 갈등이 없다면 편안해지겠죠. 그 내 마음도 편안해져요. 자, 여러분들 친구와 인간관계를 잘 갖고 싶다.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알고 상황에 맞는 말을 잘 골라 써야 돼요. 자,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배려란 태도 잊지 맙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128쪽을 우리가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교과서는 128쪽, 129쪽인데요. 자,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어들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놀이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놀이라 생각하고 하세요. 자, 지우개, 이모, 고모, 요리사, 공책, 작가, 교사, 연필, 삼촌. 단어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세 개의 무더기로 세 개의 모둠으로 이 단어들을 나눌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우개, 연필, 공책 이거는 뭐죠? 그렇죠. 학용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학용품을 나타내는 말 모두 모여라. 지우개, 공책, 연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이 몇 개 보여요. 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모. 자, 이모는 엄마의 여자 형제간을 말하죠. 고모는 아빠의 여자 형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삼촌. 삼촌은 아빠의 남자 형제간을 삼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 이모, 고모, 삼촌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뭘까요? 작가, 교사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거는 공통점이 뭘까요? 자, 요리사, 작가, 교사. 직업이죠. 그렇죠. 잘했어요. 직업을 나타내는 말을 이렇게 모았어요. 이처럼 이런 놀이를 해본 이유는 어휘라는 것은 이렇게 단어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모이는 집합이다.
일정한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집합을 어휘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놀이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교과서 129쪽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의 메뉴를 검색하죠. 맞아요. 자, 이번 주 식단이에요. 급식 식단인데요. 자, 10월 12일은 흰쌀밥, 미역국, 잡채, 깍두기, 요구르트. 그 다음에 10월 13일은 스파게티, 바게트, 우유, 딸기. 양식이네요. 10월 14일은 비빔밥, 계란탕, 만두, 불고기, 오렌지. 아, 식단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음식만 나오네요. 자, 이번 주 식단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요리명들을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집합으로 표현할까요? 뭐 요리 종류로? 여러분들 지금 난감하죠? 자, 선생님이 기준을 줄게요. 이 요리 중에서 순우리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순우리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우리말로 된 요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흰쌀밥. 또 미역국. 그렇죠. 또 있어요. 깍두기도 순우리말이죠.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했어요. 딸기도 우리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빔밥. 이것도 순우리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고기. 이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순우리말이죠. 우리말들은 이렇게 선생님 하얀색 동그라미로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요리들 이름 중에서 한자어가 기초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한자어로 된 요리들 뭐가 있을까요? 계란탕. 네, 맞아요. 또 만두. 자, 또 하나 잡채도 한자어예요. 잡채, 계란탕, 만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 크기에서 매일 마시는 우유. 우유도 한자어에서 나온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라고 하죠. 잡채, 우유, 계란탕, 만두. 이거는 한자어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표시 안 한 게 있어요. 요구르트, 스파게티, 바게트, 오렌지. 이거는 순우리말도 아니고 한자어도 아니고 뭐죠? 이것은 외국에서 온 말들이에요. 외국에서 왔지만 우리말로 인정해주는 말, 외래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요구르트라는 음식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요구르트가 유럽에서 전해지면서 그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요구르트라고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말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요구르트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였는데 우리말로 인정해주는 말들이에요. 이것을 외래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교과서 129쪽입니다. 자, 예부터 우리말에 있었거나 우리말에 기초해서 새로 만들어진 말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고유어라고 해요. 여러분들 쓰세요. 고유어. 그래서 아까 식단에는 흰쌀밥, 미역국, 깍두기, 딸기, 비빔밥, 불고기. 이것은 우리말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말. 그리고 이 옛날부터 우리말에 기초해서 새롭게 우리말끼리 결합해서 만들어도 고유어라고 해요. 왜냐면 전부 우리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우리말, 예부터 있었던 우리말, 한자어 아닌 말, 그것을 고유어라고 합니다. 자, 메모하세요. 고유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잡채가 한자어라고 했죠. 한자어는 한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 국어의 70%가량이 한자어예요. 왜 이렇게 한자어가 많을까요? 자, 우리 한글은 언제 태어났어요? 1446년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죠. 그전에는 우리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길이 없었죠. 그런데 양반계층, 상류계층에서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 자신들의 생각을 기록에 남기고 역사를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글자 없이 지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글자를 가진 것은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는 5천년이에요. 그런데 500년 전에서야 비로소 글자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말에. 그래서 지금도 한 70% 가량을 한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문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말 속에 있는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한자를 우리 고유어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 잡채, 우유, 계란탕, 만두가 바로 한자어예요. 자, 한자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네, 한자어도 아니고 고유어도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어라 하지 않고 외래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말로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외국어하고 외래어는 달라요. 외국어는 그냥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어로 우리말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어였는데 우리말로 인정해주는 말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말이 된 거예요. 외래어는 국어에 포함이 돼요. 자, 여러분들 외국어하고 외래어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외래어는 국어다. 따라하세요. 외래어는 국어다. 외래어는 우리말이다. 자, 요구르트, 스파게티, 바게트, 오렌지 이런 것들이 바로 외래어인데요. 왜 외래어가 됐을까요? 이 말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그대로 우리말처럼 쓰면서 우리말로 인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자, 한자어. 한자 우리가 잡채가 한자어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잡채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잡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선생님도 잡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잡채가 너무 좋아하는 요리다 보니까 우리말인 줄 알고 있어요. 순우리말, 고유어는 아니고요. 한자어예요. 자, 이 잡자는 섞이다 잡자예요. 채는 나물 채자. 그래서 잡채를 보면 여러 가지 나물들을 볶아서 섞잖아요. 그래서 잡채라고 만들어집니다. 한자어예요. 자, 우유도 늘 마시기 때문에 우리 고유어인지 알고 있는 우리말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자는 소우자예요. 그리고 유는 젖유자, 소의 젖이라는 뜻이죠. 우유. 그 다음에 계란탕. 계란탕은 한자어예요. 계자가 닭을 뜻하는 닭계자고요. 라는 알을 뜻하는 알란자. 탕이라는 것은 끓이다라는 뜻을 가진 탕자예요. 계란탕도 있고 매운탕도 있고 닭볶음탕도 있죠. 그때 탕은 전부 한자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만두. 만두도 중국의 글자인 한자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만두 만자와 머리두자. 만두의 유래 알죠, 여러분들? 삼국지에 제갈공명이라는 그런 분이 나오는데 어느 마을을 어, 방문했더니 강에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냐 그랬더니 자꾸 그 강이 너무나 커서 그, 물이 이제 홍수가 나거나 물살이 아주 세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배가 오갈 때 꼭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서 죽고 그래서 제사를 올리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제갈공명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그래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 크기에 만두를 빚게 했대요. 이게 밀가루로 겉을 싸고 안에는 고기를 잔뜩 넣어서 사람의 머리처럼 만들어서 대신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거기서 만두가 요리됐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만두를 바치고 나서 또 그 강물이 평온해져 가지고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유래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만두는 한자어예요. 만두 만자, 머리두자. 그다음에 이제 외래어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요구르트는 영어에서 유래했어요. 자, 선생님이 알파벳 썼죠. 그 다음에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이탈리아어 스파게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게트. 바게트는 겉은 딱딱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빵을 말하죠. 그래서 프랑스어 바게트. 바게트라는 빵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어예요. 그리고 오렌지는 영어의 오렌지. 이제 여기서 유래한 말인데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외국어들은 그대로 우리말처럼 쓰게 돼서 우리말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외래어라고 해요. 외국어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막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국어사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 여러분들 여러분 좋아하는 빵이 고유어일까요? 외래어일까요? 외래어예요. 자, 여러분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외래어예요.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그 혼동될 때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 고유어는 한글 표기 뒤에 다른 글자가 안 나와요. 미역국, 딸기 그 뒤에 다른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한자어는 한글 표기 뒤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한자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잡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가로 속에 이렇게 한자어들이 들어있으면 아, 이 어휘는 한자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외래어는 국어사전을 찾았을 때 요구르트라는 한글 표기 뒤에 괄호가 있고 그 안에 외국 글자 알파벳이 있어요. 외국 글자 알파벳이나 다른 외국 글자. 자, 국어 사전에서 우리는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 그 어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선생님 미역국 고유어예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해도 되지만 단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마다 질문하러 오기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그럴 때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스마트폰에 국어 사전에서 찾아도 똑같이 나온답니다. 자, 교과서 129쪽이었어요. 어, 잘못 나왔네요. 자, 국어의 어휘를 우리가 세 무더기로 한번 정리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왔습니까? 한자어. 한자어는 한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자, 그러면 고유어는 우리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면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우리말로 인정되는 말이다. 자, 국어의 어휘 먼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고유어와 외래어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고유어와 외래어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어느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